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저희 스태프들이 저에게 불평을 하는 게 모두의 이 구독 이런 건 눌러주는 거 부탁 안 한다고 불평을 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마지못해서 한번 합니다. 저희들 방송을 이봉규 TV, 너아라 TV, 변희재 미디어 워치, 너만 몰라 TV 이런 데서 자동적으로 퍼가기 때문에 그쪽에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은 신생 방송이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청자들께서 저희들 거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빨간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그 뭡니까, 알림 하는 거, 그런 거 손가락 하는 거, 그런 거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를 여성들이 좌지우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 이제 후보가 됐죠. 예비 등록을 했으니까.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가 아주 시끄러운데, 우선 김건희 씨가 무슨 뭐 요정을 했다는 얘기, 그리고 박사 논문 뭐 했다는 얘기, 뭐 결혼을 두 번째 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본질하고 좀 벗어난 거라고 봅니다. 우선 박사 논문도 제가 얼핏 그 요체를 보았는데 대단히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장단점은 국민대학교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뭐 추미애 의원이 뭐 여러 사람들의 또 박사 논문 문제가 많이 되죠. 문제가 되는 게 그것도 공식적으로 다시 조사하자고 주장했던 윤석열 후보의 그 반발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학위 논문의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학교나 대학 근처에 가면 그 학위 논문, 특히 석사 논문 정도는 그냥 돈 몇백만 원에 그냥 쉽게 써주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박사 논문은 좀 덜 하겠지만, 그래서 이 표절 문제 이런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학위에 한 반 정도는 엉터리 당하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역 의원이 아니지만은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했던 그때 신한국당인가요? 뭐 의원, 뭐 여자 의원, 논문을 썼는데 자기가 어떤 논문을 쓴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 문제는 항상 우리나라 학계의 정화를 위해서나 이런 걸 위해서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씨 논문 문제와 같이 추미애 장관의 논문, 그리고 관계된 여러 사람의 논문도 같이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라는 분이 어렸을 때 사진도 보았습니다만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고, 또 결혼도 두어 차례 하고 해서 화제의 중심인물이 되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대권 노선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방금 보니까 어떤 여당 측 친여 매체에서 오늘 저녁 9시인가 김건희의 제3의 남성을 뭐 폭로하겠다 이런 예고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오후 한 3시쯤 됐습니다만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아르헨티나의 그 대통령 부인 에바 페론 있죠? 에바 페론처럼 인기가 있으면서도 또 말썽도 있는, 화제를 몰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최근에 그 한겨레 신문을 27년 다니다가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또 흑석동에서 부동산 사가지고 좀 시끄럽게 하다가 또 재수 좋게 무슨 그 비례대표 승계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김의겸 의원이 그 김건희 씨 사건을 조사하는데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했다고 해서 그거 뭐 옛날 많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말썽을 많이 부리고 있죠. 근데 이것은 김의겸 의원 자체의 어떤 도덕성 문제이기보다는 그가 27년간 봉직했던 한겨레 신문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같은 한겨레 출신인 누굽니까? 김영주 그 전 KBS 사장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스텝이 고쳐줘. 정영주 사장이 물러났다가 이번에 또 방심위 위원장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장악되다시피 하는데 이 정영주까지 붙여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또 이 야당이라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엊그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밥을 먹으면서 무슨 국민 지원금 100% 합의했다가 뭐 한 2시간도 못 돼서 국민의힘 간부들이나 그리고 그 바른말 잘하는 윤희숙 의원에 의해서 네가 제왕이냐 하고 그냥 반박을 당해서 지금 아주 쫄딱 명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가 됐을 때도 뭐 일각에서는 그 대표를 뭐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지만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젊은 사람이어서 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게 벌어져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좀 조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 사실상 모든 힘이 대통령 후보로 가기 때문에 아마 오는 한 11월 정도 되면 이준석 대표의 사실상의 그 영향력은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고 이준석 대표는 파이팅해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그 김건희 씨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문제되는 이재명 씨도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죠. 근데 무슨 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역사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 끈질긴 그 영화배우 김부선의 그 공세 이거 옆에서 보기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하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 김부선 씨가 없는 거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이게 느낌입니다만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재명 씨가 뭐 바지 타령 부리고 어쩌고 하기 전에 그 문제를 좀 잘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통령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여당의 후보가 됐으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 이재명 씨가 자꾸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그 국민 면접에서 이낙연 후보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낙연 후보가 면접에서 점잖게 품위를 유지했다는 평 때문에도 그러하겠지만 제가 요새 보기에는 신문 세력이 이낙연 후보 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재명 쪽에 몰렸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해찬 의원도 그쪽으로 가고 뭐 제가 아는 김태랑 전 민주당 의원도 그쪽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세가 그쪽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요새는 친문이 이낙연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이재명은 결국 제2의 박원순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직도 분당의 요소가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김건희와
김부선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또 한 사람의 문제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어저께 윤석열 후보가 동아일보를 통해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코멘트하기 전에 그 젊은 아주 박력 있는 그 청년이 있어요. 청아대 TV를 운영하는 젊은 청년. 그 배아무개 그 연상의 그 여자 변호사와 결혼해서 화제를 뿌린 사나이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코멘트를 했느냐면 유체 이탈 화법이다. 이게 문재인 씨하고 비슷한 발언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건 유체 이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건, 예를 들면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무슨 갑자기 기계가 떨어져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어이없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정말 어이없게도 목숨을 잃었거나 큰 그 부상을 당했을 때 그걸 보고서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개입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그렇게 해야 할 입장이 아니죠. 또 공교롭게 윤석열과 같이 요새 문제가 되는 박영수 특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요새 포르쉐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이 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실질적으로 감옥행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작업, 소위 특검의 주요한 멤버 둘이 박영수와 윤석열이가 동시에 이제 국민의 심판의 도마 위에, 평가의 도마 위에 올라섰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하게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자기가 그 후 한 4년 동안 자기가 기소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소에 4년간 있었고 자기는 그동안 특검이라는 명분으로 월 777만 원의 봉급을 받으면서 특검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돈도 좀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국민의 입살에 오르게 됐는데 아마 이게 형사적인 소추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코멘트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정말 죄송하다는 표현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제가 이제 윤석열 측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인 같은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가 있어요. 나 이름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분이 어제 저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텔레그램으로 선배님 오늘 윤석열 후보의 코멘트는 그만하면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문자를 보내서 왜냐하면 그 양반하고 제가 꾸준히 제가 윤석열에게 너 이거 세게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그 근거로 윤석열 쪽이 받는 표 그리고 지금 저쪽에 여권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이가 받는 표 그걸 다 보태면 한 60% 내외 됩니다. 한 60 내지 65%. 그리고 거기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한 5, 6% 있을 것이고 적어도 30% 내외 많으면 35%, 적으면 27%, 27%가 그 전에 어디 새로운 정당을 원한다 하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표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도 보수 우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그 유권자들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하게 정치적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항의하기 위해서 다 광화문에 한 번씩 나와본 사람들입니다. 광화문에 지난 3년 동안에 1150만이 나왔어요. 적어도
우리가 기록을 멤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더 세게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더 사죄를 더 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그 연락처에게 항상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I am sorry 하는 정도 해가고 사죄하고 절구박 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어떻게 해서 30년을 구형했으며 이 30년을 구형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박영수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 외에 뭐 우리가 짐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했는지, 그것을 밝혀야지요. 그리고 자기가 30년 구형을 하는데 내걸었던 몇 가지 죄목이 있어요. 뭐 경제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무슨 간접적인 뇌물이, 그게 지금 거의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걸었던 그 혐의가 다 무혐의로 된 데서 그걸 건 사람의 검사 입장에서 자기 양심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으로 꼭 그 예를 들고는 싶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정말로 사죄를 한다면 윤석열은 박근혜 미원에 가서 만나가지고 대통령님 정말 미안합니다, 이 정도 해줘야만 사람의 마음이 흔드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만, 적당히 코멘트한 건 다행입니다만 부족합니다. 내일 나의 유튜브를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알겠습니다 선배님 하고 답변이 왔어요.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대권의 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도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가 됩니다. 짐작컨대 오늘 한 8월 15일이면 사면을 받아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하는데,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할 것인가, 이것도 대권 판도를 흔들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는 방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이낙연과 윤석열과의 그 양자 대결에서 아시아경제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서 조사한 건데, 이낙연 43.7%, 그리고 윤석열 41.2%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탑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순식간에 한두 개의 실종만 하면 그냥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은 굉장히 파천황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광화문에서는 새로운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윤석열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윤석열 씨는 우리 광화문 세력에 들어와서 여기서 적당하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우리의 세력으로 정권교체에 앞장서라 하고 권했는데, 그것이 잘 먹힐지 안 먹힐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거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윤석열 주변의 캠프가 주로 서울 법대생들로 많이 구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하고 연락하는 그 변호사도 서울 법대생 출신입니다만은 예를 하나 들자면, 옛날 이회창 후보가 거의 대통령이 다 된 듯한 기분을 가지고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핵심 세력이, 핵심 멤버가 경기 서울법대였다고 그럽니다. 그 양반은 경기만 나와도 안 되고 서울법대만 나와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다 세컨다리, 2차적인 참모고, 경기 서울법대만 아주 굉장한 엘리트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이회창 후보가 사퇴 판단을 너무 느슨하게 하고 대선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그 정반대에서
이회창 후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 양반이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나는 그때 반대편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거를 이긴 것은 순전히 이회창의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윤석열 후보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서서 그야말로 뭐라고 막내라고 합니까? 칼제비를 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중앙지검장까지 올라가고 검찰총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해서 요새 뭐 법무장관하고도 부닥치고 조국하고도 좀 부닥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나 나갑니다 하고 나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만한 일꾼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칼이었다면 양날의 칼이다. 그러니까 적이 버렸다. 적이 버린 무기로 적을 치는 것이 때로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도 김대중 전 주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철학이 많고 이론이 많고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오공의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열이가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잘 고려해서 진짜로 국민에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마음 뜨겁게 접근하는 사죄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에는 공교롭게 김부선, 김건희, 박근혜 이 세 여인의 태도와 발언에 따라서 이 대선 판도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의 이 위기에 대해서 이것도 꼭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짧고 굵게 뭐 한다고 오늘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문 대통령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모든 이 코로나의 파행, 이것이 문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터널이 막 보인다, 곧 나온다고 얼마나 사람을 속였습니까? 오늘의 이 모양의 터널이 나온 광활한 평야입니까? 이건 문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그래 딴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남 얘기하듯이. 아마 조만간 좀 있으면 여권에서도 대통령 탈당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통령이 막판에 그렇게 당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자중자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화문 세력은, 광화문의 자유 우파는 이 대통령 선거를 절대로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지도자 정광훈 목사는 전국을 돌면서 1000만 명 당원 모집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원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힘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대권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선호하는 후보를 반드시 앞장 세워서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독교 세력은 하늘나라 천국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의 산업화 정신과 한미동맹, 지금 한미동맹이 다 도망가 버리지. 한미동맹과 자유시장경제를 세우는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그리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아온다는 그런 신념으로 오늘도
이 피땀 흘리면서 염천지하의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엊그제 제가 정광훈 목사께서 하신 말씀이 대구에 하는데 대구에 10,000명의 젊은이를 1,000명의 젊은이를 조직했는데 그 1인당 10,000명씩을 당원에 가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10,000명씩이면 10,000,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100명을 잡으면 그 100명이 가서 10만 명씩만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 10만 명을 한 사람이 10사람을 가면 그 10사람이 또 가서 10사람을 이게 완전히 이제 다단계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드시 만들고 말겠다 하는 결의를 표시하는 걸 듣고 내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가 이 한반도 역사를 끌어가는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이고 최후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끌어갈 사람들이 저쪽 여권은 말할 것도 없고 야권에서 나서서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아슬아슬하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권력 자체에 욕심이 없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부디 우리 국민혁명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앞장섭시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